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쏘지 않으면 죽습니다. 봉사 형제의 예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옛날 옛적 산골이라 하여도 다 같은 산골이 아니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사철 바람이 먼저 드는 곳이었고 봄이 와도 볕이 늦게 들었죠. 밭이라야 돌을 골라내고 또 골라내어 겨우 씨앗을 묻는 땅이었습니다. 마을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몇 집이 흩어져 있었으니 서로 왕래는 있으되 넉넉함은 나눌 것이 없었죠. 그 골짜기 끝에 영감과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늦도록 자식이 없어 속을 태우다 50이 넘어서야 아들 둘을 연달아 얻었죠. 집안에는 웃음이 돌았으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큰 아이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더니 작은 아이 또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였죠. 동네 의원을 불러보았으나 눈이 트이지 않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약을 쓴다고 나을 병도 아니었죠. 할머니는 아이들을 안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것이 죄를 지었나 보다. 영감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으나 속은 그 누구보다 더 쓰라렸죠. 그래도 아이들은 타고난 기질이 순하여 손이 많이 가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못해도 소리는 잘 들었고 기억은 또렷하였죠. 아비가 밭에 매다 돌아오면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문 앞까지 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살림은 점점 기울었죠. 늙은 몸으로 돌밭을 일구는 일은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장작이 모자라고 봄이면 종자 곡식이 부족하였죠. 두 아이를 먹이려면 입을 조금 더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영감이 밭에서 쓰러졌습니다. 더위에 기운이 달렸고 며칠을 앓다가 자리에 눕게 되었죠. 약 한 첩 쥐어볼 돈도 없어 할머니는 이웃집을 전전하였으나 다들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감은 누운 자리에서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오래 침묵하다가 어느 날 낮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는 안 된다. 할머니가 눈을 훔치며 물었죠.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영감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 죽거들랑 아이들 데리고 큰 절로 가거라. 산 아래 말고 사람 많은 절로 가란 말이오. 거기 가서 글이라도 배우게 해야지. 눈은 못 떠도 머리는 쓰게 해야 산다 말이오. 할머니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절에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남의 집에 내놓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러나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영감은 아이들 손을 한 번씩 더듬어 잡아보았습니다. 큰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움켜쥐었고 작은 아이는 그 옆에서 가만히 숨만 고르고 있었죠.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네 앞길을 찾는다. 이 산골 붙들고 있으면 고생만 더하는 것이야. 그 말의 끝으로 영감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주는 할머니였죠. 아이들은 상여가 나가는 소리만 듣고 무슨 일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해, 가을이 되기도 전 할머니 또한 병이 깊어졌죠. 기력이 떨어져 아이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죽을 끓여다 주었으나 오래 버티지 못하였죠. 죽기 전날 밤, 할머니는 큰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말했습니다. 네가 형이니 동생을 잘 붙들고 가거라. 절로 가라. 아비말 잊지 말고. 여기 남아 있으면 굶는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에는 쌀 한 되박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빈집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큰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로 가라 했지. 작은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아이는 집 문을 닫고 골짜기를 내려섰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옷 한 벌과 부모가 남긴 유언뿐이었죠. 작은 아이 둘이 산을 내려 저를 찾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길을 묻고 또 물었죠. 그렇게 이틀 만에 큰 절 하나에 닿았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얹힌 법당과 새벽마다 울리는 종소리가 산골과는 달랐죠. 행색이 초라한 아이 둘이 대문 앞에 서 있자 문간을 지키던 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큰아이가 또박또박 말했죠. 갈 데가 없어 왔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행자는 처음엔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절이라 해도 먹을 입이 늘어나는 것을 반길 형편은 아니었죠. 그러나 주지 스님이 나와 아이들의 사정을 듣고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보지 못해도 귀는 밝구나. 절간에서는 눈보다 귀가 더 쓰일 때도 있다. 머물러 보거라. 그날부터 형제는 행랑채 한 칸을 내어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밥은 공양 때 남는 것을 나누어 받았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일을 도왔죠.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치, 봉사가 무슨 글을 배운다고? 그러나 형제는 말대꾸를 하지 않았죠. 대신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경을 읽으면 그 음절을 그대로 외웠고 훈장이 한 문장을 풀이하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대뇌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니 더 오래 듣고 더 자주 물었지요. 머릿속에서 자꾸 대뇌었습니다. 큰아이는 특히 기억력이 뛰어났습니다. 한 번 들은 문장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했지요. 작은아이는 형이 외운 것을 곧잘 따라하며 모르는 부분은 먼저 묻곤 했습니다. 둘은 늘 함께 앉아 공부했고 형이 뜻을 풀면 동생이 다시 소리내어 정리하였죠. 그렇게 몇 해가 흐르자 절 안에서도 두 아이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기 저 봉사 형제 있잖아. 아주 남다르더라고. 법당 청소를 하다가도 부엌 일을 돕다가도 경전구절을 읊어댔습니다. 스님들은 때로 시험을 하듯 입으로 글을 빠뜨려 읽거나 뜻을 비틀어 물었으나 형제는 조용히 바로잡았지요. 형이 말했습니다. 스님, 그 구절은 앞장에 나옵니다. 주지는 속으로 감탄하였죠. 눈이 보이지 않아도 생각이 또렷하고 머리가 참으로 비상하다는 것을 절간 사람들은 똑똑히 보았죠. 그 사이 세월이 흘러 그 나이는 어느덧 17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고 목소리도 굵어졌죠. 작은 아이는 13살이 되었습니다. 둘은 여전히 행랑채에 살았으나 이제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 둘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낮게 들렸죠. 큰아이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 동생이 고개를 기울였죠. 그런데 여기 있으면 우리가 굶지는 않습니다. 굶지 않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무엇보다 스님들께 평생 신세를 질 수는 없잖아. 아버지가 앞길을 찾으라 했어. 둘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죠. 절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이제는 어디 가서 글을 읽고 풀이하는 일은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남의 점을 봐주든 글을 가르치든 생계는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큰아이는 주지 스님을 찾아갔죠. 스님, 이제 저희는 나가보려 합니다. 주지는 잠시 침묵하였어요. 더 배울 것이 남았다. 스님, 배운 것을 써보아야 더 배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스님은 아이들의 뜻이 굳은 것을 알아차렸죠. 억지로 붙들어 둘 수 없다는 것도. 그는 부엌에 일러 주먹밥을 싸게 하였죠. 하루 이틀은 먹을 것이다. 길이 멀다. 행자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아쉬워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형제는 절 문을 나서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산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배운 것에 기대어 세상으로 나서는 청년들이었죠. 해가 중천에 오르자 둘은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앞에는 아직도 이어지는 산줄기뿐이었죠. 큰아이가 낮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써볼 차례다. 절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초가을이었으나 산속은 해가 빨리 기울었어요. 낮에는 더웠지만 그늘은 서늘했고 길은 점점 좁아졌죠. 처음에는 사람 왕래가 있는 길이었으나 어느 고개를 넘자 발자국 소리가 끊겼습니다. 큰아이는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걸었지요. 작은 아이는 형의 옷자락을 붙들고 뒤따랐어요. 형님, 길이 험해졌습니다. 나도 안다. 흙이 아니라 자갈이다. 조심히 걸어라. 둘은 길을 더듬으며 한참을 나갔으나 인가가 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없고 연기 냄새도 나지 않았죠. 산 짐승이 스치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어요. 정오가 지나자 배가 고파졌습니다. 스님이 싸준 주먹밥을 꺼내어
나누어 먹었죠. 물은 계곡에서 떠 마셨습니다. 다시 길을 잡았지만 산은 비슷비슷하게 이어졌고 해는 기울어 갔습니다. 해가 산허리에 걸릴 즈음 큰아이가 멈춰 섰습니다. 큰일이야. 이대로 더 가면 밤을 산에서 지내야 해. 작은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죠. 되돌아가는 길도 모릅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밤의 산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어디에서 짐승이 나타날지 두렵기도 하고 말이죠. 큰아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괜히 나선 것이 아니다. 여기서 헤매다가는 쓸데없이 고생만 한다. 한번 짚어보자. 작은아이는 절에서 늘 하던 대로 허리춤에 매달고 다니던 작은 점패를 꺼내었죠. 절에서 글을 배우는 동안 둘은 글귀와 더불어 간단한 전법도 익혀두었습니다. 신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형이 해석하고 동생이 짚는 식의 판단 도구에 가까웠지요. 작은아이가 점패를 손에 쥐고 한번 흔들었어요. 손끝의 감각으로 모양을 더듬은 뒤 형에게 말했죠. 돌석, 수풀림, 세조입니다. 큰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소리를 들었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먼 곳에서 짧게 울다 끊기는 새소리. 숲속에 돌이 있고 그 위에 새가 앉는다. 그런 형국이다. 작은아이가 물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아이는 몸을 굽혀 땅을 더듬었습니다. 자갈이 많았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작은 돌 하나였죠. 처음 손에 잡히는 것을 던져보아라. 작은아이는 돌을 움켜쥐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잠시 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새가 날아오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날갯짓이 급했고 짧게 울음이 섞였죠. 돌 떨어진 자리로 가보자. 둘은 조심스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이 나뭇가지 위에 걸려 있었고 새는 이미 날아가 버린 뒤였죠. 큰아이는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이 근처에 길이 있다. 새가 날아간 쪽은 사람이 사는 쪽이 가능성이 크다. 새는 먹을 것이 있는 대로 모인다. 작은아이는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더 가면 인가가 나옵니까? 한참은 더 가야겠지. 하지만 헛걸음은 아니야. 둘은 새가 날아간 방향을 따라 걸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깊었지만 바람 사이에 다른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죠. 그것은 장작 타는 냄새인지 밥 짓는 냄새인지 분간은 어려웠으나 산짐승 냄새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 고개를 더 넘자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사람 말소리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작은아이가 숨을 들이켰죠. 사람 소리 같습니다. 큰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의 점이 헛되지 않았다. 조금 더 내려가자 개 짖는 소리가 또렷해졌어요. 이어 아이 우는 소리, 우물 두레박이 물에 닿는 소리까지 들렸죠. 마침내 산을 벗어나자 기와 지붕이 여러 모여있는 마을 하나가 나타났어요. 큰아이는 조용히 말했죠. 이제 사람 사는 곳이다. 여기서부터는 말과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 두 형제는 온 매무새를 고쳐잡고 마을 어귀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기와집이 여럿 모여 있었고 초가도 그 뒤를 따랐죠. 우물가에는 저녁 물을 기는 안악들이 서너 명 모여 있었고 아이들이 그 곁에서 떠들고 있었어요. 하루 농사일을 마친 기색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히 모였죠. 옷차림은 절에서 나올 때 입은 그대로였고 먼 길을 걸어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은 상해 있었죠. 무엇보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큰아이가 공손히 말을 붙였죠. 미안하지만 이 마을에 임석조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물에서 물을 깃던 여인 하나가 손을 멈췄습니다. 임석조를 왜 찾느냐? 목소리에는 경계가 묻어 있었죠. 그분을 뵐 일이 있습니다. 여인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여기서는 그분을 대감이라 한다. 알겠느냐? 작은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실례했습니다. 여인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분은 이 고을에서 세력 있는 분이다. 화이 잘 쏘고 사람도 많이 거느리고 있다. 성미도 만만치 않아. 괜히 찾아갔다가 봉변당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큰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꼭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여인은 더 말리지 않았지요. 대신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기서 마을 한가운데 큰 기와집이 있다. 대문이 높다. 거기가 그 집이야. 형제는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따랐습니다. 아이고, 저 봉사들이 뭘 안다고. 괜히 화를 자초하는 거 아닐까? 대문은 과연 다른 집과 달랐죠. 높고 두꺼웠으며 문짝에 쇠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마당을 쓸고 있는 소리가 들렸죠. 큰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칠한 인상의 사내가 나왔죠. 행색으로 보아 종이나 심부름꾼 같았어요. 누구냐? 대감을 뵙고자 왔습니다. 사내는 형제의 얼굴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대감은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야. 돌아가거라. 문을 닫으려 하자 큰아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면회가 되든 안 되든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급한 일입니다. 사내는 잠시 망설였어요. 두 사람의 태도가 지나치게 담담했기 때문이었죠. 겁에 질린 기색도 억지로 매달리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래. 잠깐 기다려라. 문이 다시 닫혔어요. 잠시 후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내가 안쪽을 향해 대답했죠. 대감마님, 애 둘이 와서 꼭 배워야 한다 합니다. 행색은 볼품 없습니다만 그냥 돌려보낼까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안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행랑채로 데려오너라. 문이 다시 열렸죠. 들어와라. 형제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마당은 넓었고 기둥과 처마가 단정했죠. 사람 여럿이 드나드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형제는
행랑채에 잠시 머물렀죠. 잠시 뒤 사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대감마님이 물으신다. 무슨 연유냐? 큰아이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직접 말씀드려야 할 일입니다. 사내가 고개를 찡그렸으나 다시 안으로 들어갔죠. 얼마 후 돌아와 말했습니다. 사랑채로 오라 하신다. 형제는 안내를 받아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묵직한 기운이 감돌았죠. 향 냄새가 옅게 섞여 있었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들어오라. 형제는 나란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랑방 안은 조용했지요. 방 한가운데 앉은 사내의 기척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죠. 형제는 자리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큰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대감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봉사 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내 이름은 어디서 들었느냐? 들은 적 없습니다. 길에서 점을 보았더니 이 마을에 오면 반드시 대감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있다 하여 왔습니다. 임석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점을 보았다느니 하는 말은 자주 듣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 두 아이의 말투에는 허세가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바꾸었죠. 그래. 그렇다면 한 가지 시험을 해보자. 형제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부엌에서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무엇을 먹게 될지 맞춰 보아라. 맞히면 이야기를 더 듣고 틀리면 그냥 돌려보내겠다.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방 안 공기가 약간 팽팽해졌죠. 큰아이는 동생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한번 짚어보아라. 작은아이는 허리춤에서 전패를 꺼내어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잠시 후 말했죠. 뱀 사자가 나왔습니다. 큰아이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어요. 뱀이라. 잠시 침묵이 흘렀죠.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뱀은 길게 뻗어 있습니다. 국수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임석조의 눈썹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국수는 흔한 저녁거리였죠. 충분히 짐작 가능한 답이었어요. 그러나 큰아이는 곧이어 말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형에게 쏠렸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해가 지면 몸을 뻗지 않고 또아리를 틉니다. 오그라들어 둥글게 모이죠. 지금은 해가 기울었으니 길게 뻗은 것이 아니라 둥글게 떠놓은 음식의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이란 말이냐? 반죽을 길게 뽑으려다 여의치 않으면 수저로 떠넣어 끓일 수도 있습니다. 수제비 뜻합니다. 임석조는 아무 말 없이 바깥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녁상을 드리라. 잠시 뒤 상이 들어왔죠. 그릇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보니 국수 가닥이 아니라 반죽을 떠놓은 수제비였죠. 임석조는 잠시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그렇게 생각했느냐? 큰아이가 차분히 대답했죠. 뱀이라는 글자 하나로는
여러 갈래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형편을 함께 보면 답이 줄어듭니다. 해질녘에 급히 준비하는 저녁이라면 반죽을 오래 볶기보다 떠넣는 쪽이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부엌 사정까지 헤아린 대답이었죠. 임석조는 잠시 상을 내려다보았어요. 사실 반죽을 하다 물을 많이 부어 질어졌고 급한 김에 수제비로 바꾼 참이었죠. 그는 형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못 보면서도 형편은 아주 잘 짚는구나. 큰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보지 못하니 더 물어보고 더 깊이 생각할 뿐입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하찮게 여겼던 두 소년이 이제는 그냥 내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수제비를 몇 숟갈 뜬 임석조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이제 본론을 말해보아라. 큰아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죠. 저희가 대감마님을 찾아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대감마님의 목숨과 관련된 일입니다. 임석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목숨? 예, 내일 밤 새 1시가 되면 대감께 변이 닥칠 것입니다. 방 안에 함께 있던 종이 숨을 삼켰습니다. 임석조도 웃지 못했죠. 아니, 내가 죽는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근거는 무엇이냐? 또 점이냐? 점도 보았고 지금까지 들은 말과 대감마님의 처지를 함께 짚었습니다. 임석조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는 스스로 원한을 많이 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여인을 빼앗은 적도 있고 사냥과 다툼으로 다친 이도 적지 않았죠. 그러나 그 사실을 남의 입으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대로 믿으란 말이냐?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비하지 않으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임석조는 한쪽 무릎을 세우며 물었습니다. 그럼 살 방도는 있느냐?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큰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대감마님께서는 평소처럼 순행을 도십시오. 말도 타고 마당도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다만 집안 사람들의 태도를 유심히 보십시오. 임석조는 미간을 좁혔죠. 집 아니라. 그리고 내일 밤 같은 시각에 활을 준비하십시오. 가장 잘 드는 것으로. 누구를 쏘란 말이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큰아이는 주저하지 않았죠. 마님을 쏘십시오. 종이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이놈들이 말이 지나치다. 임석조는 손을 들어 종을 제지했습니다. 계속 말해라. 마님을 쏘지 않으면 대감께서 죽습니다. 임석조의 얼굴에 분노와 의심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네가 지금 내 아내를 의심하는 것이냐? 의심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쏘지 않으면 대감께서 죽고 쏘면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는 무엇이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집안에 대감의 원한이 스며 있습니다. 임석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남의 여인을 데려온 일, 그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 밤은 왜 그냥 두라는 것이냐?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감께서 순행하실 때 말과 개는 반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임석조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두 소년의 말은 무모해 보이면서도 묘하게 현실을 건드리고 있었죠. 만약 네 말이 틀리면 저희는 여기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조용했지만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죠. 임석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오늘 밤부터 네 말대로 해보겠다. 다만 속임수라면 너희 둘 다 이 집을 나가지 못한다. 그리하십시오. 큰아이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임석조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활을 손에 쥐고 마당을 천천히 돌 준비를 하였죠. 방 안에서는 두 형제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소리는 없었으나 둘 다 긴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예언이 시험받을 차례였죠. 하인들은 잠자리에 들었고 마당에는 등불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담장을 스치며 낮게 울었죠. 임석조는 활을 들고 마루에 섰습니다. 평소에도 밤에 한 번씩 집안을 도는 습관이 있었죠. 원한을 사는 일이 적지 않았으니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두 소년의 말이 자꾸 떠올랐죠. 집 안에 원한이 스며 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스로를 다잡으며 마당으로 내려섰죠. 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구간에서 발굽을 구르며 낯익은 주인의 기척에 소리를 내었죠. 개도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죠. 임석조는 말의 목을 한번 두드려주고 개를 밀어냈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는 천천히 마당을 돌았죠. 담장 쪽도 살피고 뒷뜰도 둘러보았습니다. 별다른 기척은 없었죠. 풀벌레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채 쪽으로 향했죠. 문 틈으로 등불이 비쳤습니다. 방 안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가니 규칙적인 숨이었죠. 깊이 잠든 듯 했습니다. 임석조는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냈지만 안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죠. 이 밤중에 순행을 돌아도 모른다니. 그는 문턱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죠. 말과 개는 즉시 반겼는데 함께 사는 아내는 전혀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방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여놓았습니다. 발소리를 크게 내보았죠.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몸을 뒤척이긴 했으나 눈을 뜨지 않았죠. 임석조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더 돌았어요. 특별한 이상은 찾지 못했습니다. 담을 넘는 소리도 수상한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개운하지 않았죠. 사랑방으로 돌아오자 두 형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큰아이가 물었죠. 말과 개는 반겼다. 아내는 자고 있었다.
아무 이도 없었다. 작은 아이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른 기척은 없었습니까? 없다. 담도 살폈고 뒷뜰도 보았다. 큰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확인입니다. 내일 밤이 고비입니다. 임석조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러나 묘하게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장면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마. 그는 화를 옆에 두고 자리에 앉았죠.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은 조용했고 집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방 안에 무겁게 남아 있었죠. 이튿날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임석조는 낮 동안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죠. 평소라면 들로 나가 사냥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 술자리를 벌였겠으나 그날은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도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고 안팎을 오가며 생각에 잠겼죠.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무기거리에서 활을 꺼냈습니다. 여러 자루 중 가장 손에 익은 것을 골랐죠. 시위를 당겨보니 탄력이 좋았습니다. 화살 촉도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집안이 잠잠해졌죠. 종들은 일찌감치 물러났고 등불은 몇 개만 남겨두었어요. 두 형제는 사랑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고비입니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임석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활을 들고 마루에 섰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말은 여전히 발굽을 올리며 반겼고 개도 낮게 짖었죠. 담장과 뒷뜰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안채 쪽으로 향했죠. 문틈 사이로 등불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방 안에서는 숨소리가 들렸죠. 어젯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석조는 잠시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활이 무겁게 느껴졌죠. 정말 쏴야 하는가? 그는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소년의 말이 떠올랐죠. 쏘지 않으면 대감께서 죽습니다. 문을 조심히 밀어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죠. 아내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반쯤 등불에 비쳤죠. 임석조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턱 바로 바깥에 서서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이 일을 후회하지 말자.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활 시위를 천천히 당겼죠. 화살 촉이 아내의 가슴 쪽을 향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죠. 그 순간 아내가 몸을 뒤척이며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마치 잠결에 목이 불편해 움직인 듯 하였죠. 임석조의 손에서 시위가 놓였습니다. 화살은 곱게 날아갔어요. 그러나 목표에서 빗나갔습니다. 화살은 아내의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가 방 뒤편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죠. 임석조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내는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석조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는 화살이 날아간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방 뒤편, 쌀을 보관해둔 쌀귀 쪽이었죠.
문을 열어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습니다.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앉아 있었습니다. 임석조는 직접 쌀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다시 화살 하나를 움켜쥐었죠.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를 내어라. 아내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그러시오? 열쇠를 내어라.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쌀귀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린 듯 했죠. 긴장 속에서 그는 자물쇠를 열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물쇠가 풀리자 임석조는 한 손으로 쌀귀 문을 잡고 천천히 열었어요. 문짝이 안쪽으로 밀리며 삐걱하고 소리를 냈죠. 안은 어둡고 비좁았습니다. 쌀자루가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무언가가 기대어 있는 형상이 보였죠. 임석조는 등불을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낮은 신음 같은 것이 흘러나왔다가 멎었습니다. 화살은 사람의 가슴께를 관통한 채 등 뒤 자루에 박혀 있었죠. 한 사내가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짧은 장독칼이 쥐어져 있었고 칼 끝에는 기름이 묻어 반짝였죠. 임석조는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굴을 확인하자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 이 자가. 바로 몇 해 전 자신이 데려온 이 여인의 본 남편이었습니다. 사내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죠.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어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좁은 쌀귀 안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방금 전 화살을 그대로 맞은 것이었죠. 임석조는 쌀귀 바닥을 살폈습니다. 쌀자루 사이에는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걸어 잠글 수 있게 약간 틈을 둔 자국도 보였죠. 그는 뒤를 돌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문간에 서서 몸을 떨고 있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언제 들여보냈느냐?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낮에 대감이 안 계실 때. 임석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황은 분명했죠. 사내는 복수를 위해 숨어 있었고 밤중 순행을 노렸을 터였습니다. 어젯밤 아무 일 없었던 것은 기회를 재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컸던 것이죠. 그는 쌀귀 안에 장독칼을 들어보았습니다. 날이 잘 갈려 있었죠.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면. 생각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임석조는 종을 불러 사내의 시신을 끌어내게 하였습니다. 종들은 얼굴을 굳힌 채 아무 말 없이 따랐죠. 사내는 마당 한쪽으로 옮겨졌어요. 사랑방으로 돌아오자 두 형제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큰아이가 물었죠. 임석조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이 조금 거칠어져 있었죠. 아, 쌀귀 안에 사내 하나가 숨어 있었다. 화살이 그 자를 맞췄지. 그 자는 장독칼을 들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작은아이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죠. 아, 그럼
대감께서는 살았습니다. 임석조는 두 형제를 바라보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눈빛이 아주 달랐죠. 경계나 의심 대신 분명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맞았다. 그는 짧게 말했어요. 그러자 큰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죠. 대감께서 판단하신 대로 움직이신 것뿐입니다. 임석조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켰어요. 마당에서는 종들이 낮은 목소리로 시신을 정리하고 있었죠. 조용하던 집안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무거워졌습니다. 임석조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그는 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두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사내의 시신은 그날 밤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소문이 크게 퍼지지 않도록 임석조가 직접 지시했죠. 아내는 따로 방에 격리되었고 집안 분위기는 며칠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임석조의 태도였죠. 그는 이튿날 아침 두 형제를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말은 담담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큰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감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실행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임석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의심은 했겠지만 쏠 생각은 못했을 것이다. 너의 그 단호한 말이 아니었다면 대비하지도 않았을 테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두겠다. 뜻밖의 말이었죠. 이 집에 머물러라. 글도 더 배우고 사람도 거느려 보아라. 내가 아들처럼 대하겠다. 그러자 함께 있던 종들도 놀란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봉사 둘을 집안에 들여 후계자처럼 키우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큰 아이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는 감사하오나 저희는 떠나려 합니다. 임석조의 눈썹이 움직였죠. 왜냐? 절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은 남의 집에 기대어 사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는 법입니다. 작은 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여기 남으면 사람들은 저희를 대감의 그늘로 볼 것입니다. 그보다는 저희 힘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임석조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붙잡고 싶었죠. 그러나 곧 생각을 바꾸었어요. 두 소녀는 이미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는 창고를 열게 하여 은전과 곡식을 내오게 했습니다. 돈자루 하나와 쌀 몇 가마니를 수레에 실었죠. 이 정도면 어디 가서 굶지는 않을 것이다. 땅을 사든 집을 짓든 마음대로 써라. 큰아이는 손사래를 쳤으나 임석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은혜 갚음이 아니다. 내 목숨값이다. 그 말에 형제는 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두 형제는 길을 떠났습니다. 임석조는 대문 앞까지 나와 배웅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문전박대를 했던 그 자리였죠.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돌아오너라. 그 나이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필요하면 소식을 꼭 전하겠습니다. 형제는 수레를 끌고 마을을 벗어났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으나 더 이상 비웃진 않았죠. 그들은 고향 근처로 돌아가 땅을 사고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글을 읽고 풀이해 주는 일로 점차 이름이 알려졌어요. 점을 보아달라는 사람도 찾아왔죠. 둘은 늘 함께 앉아 일을 했습니다. 동생이 짚고 형이 해석했죠. 큰 소리로 떠벌리기보다 상황을 묻고 형편을 따져 말해 주었습니다. 가난했던 형제의 삶은 그렇게 자리를 잡아 부족함 없이 잘 살았다고 전해지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겉으론 점을 잘 보는 봉사 형제가 권세 있는 인물의 목숨을 구하고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과 지혜, 운과 선택 사이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형제는 세상을 직접 보진 못하지만 대신 들은 것과 배운 것을 바탕으로 차분히 따져 판단하는 법을 익힌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죠. 반대로 힘과 재산을 가진 임석조는 세상 일을 주도해온 사람이지만 자기 집 안에서 벌어질 위험조차 알지 못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강조하기보다 상황을 냉정하게 읽고 결단을 내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쏘지 않으면 죽는다는 선택의 순간에서 보이듯 삶은 망설임보다 판단과 실행에 달려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죠. 또한 복수를 위해 숨어든 본 남편의 죽음은 원한이 결국 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임석조 역시 자신의 과거 행위가 불러온 결과 앞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권선징악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관계와 선택의 책임을 다루는 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위험을 알아차리고 대비하는 태도, 그것이 생사를 가른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힘보다 상황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전해주는 이야기였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